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절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친누나가 운영하던 중장비 학원 근처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던 굴착기 기사 A씨. 그런 그가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A씨는 참혹하게 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발견된 칼자국은 무려 200개 이상이었는데요. 칼자국 모양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머리, 목과 등 부위에서 확인된 자상들의 방향과 크기가 일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겹치지 않고 고르게 분포돼 있던 건데요. 그리고 수사 중 밝혀진 의문점이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가 180cm가 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다가 다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컨테이너 안에 남겨진 범인의 흔적이라곤 270mm의 군화, 발자국 2개가 전부입니다. 제2대 법의학과 이호 교수는 범인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을 것이라고 추리를 했고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133명의 용의자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부족으로 단 한 명도 기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8개월 후 경찰서에 자수한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중장비 학원 학생 B씨고요.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의 유기 장소를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범행 도구였던 칼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B씨가 돌연 심심해서 자백한 거예요 라며 진술을 번복합니다. 결국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할 수 없어서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전남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 수사팀에선 진범 검거를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단서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제보가 절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미제 사건은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형사님이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것도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시,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평범한 40대 부부 미야자와 미키오와 부인 야스코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12월 31일 오전, 야스코의 어머니는 웬일인지 딸 야스코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딸네 집으로 찾아가 보았는데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위 미야자와 미키오는 1층 계단에, 그리고 딸 야스코와 고작 8살이었던 손녀 니이나는 2층에 쓰러져 있었고요. 어머. 6살 손자 레이 역시 침실에서 발견됐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바로 현장을 떠나지 않고 범행 후에도 장시간 동안 피해자의 자택에 머문 흔적을 남긴 것이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혈액, 지문, 족적, 소지품 등 수많은 증거를 남겼는데요. 자, 조사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A형, 키 170cm 전후의 외국인 혹은 혼혈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정보가 나왔네요. 네. 자, 그리고 뒤이어 범인이 남긴 족적을 추적하는 상황에서는 뜻밖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은 영국 S 브랜드 제품이었는데 신발 사이즈가 일본에서는 판매되지 않았던 사이즈였고요.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1월 사이에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는 이유로 한국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범인의 지문을 한국 전과자들의 지문과 대조하는 작업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작업으로도 범인과 일치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경시청은 사건 발생 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범행 현장 보존을 위해 24시간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고요. 무려 2천만 엔, 한화로 약 2억 원 상당의 사상 최고의 현상금을 내건 건 물론이고 이 사건에 투입되는 조사원만 연간 2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범인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뭐 이 사건은 일본 미제 5대 사건에 항상 꼽힌다고 하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유족들은 2009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모임 소라노 카이를 결성한 뒤에 강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왔고요. 결국 2010년도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하시는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했다고. 오, 어머,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 2000년 8월 25일 나주 스이지면 오봉리 청룡교 다리 밑 경찰은 한 목격자의 신고로 퉁퉁 불어 도저히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알몸의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지문 대조 끝에 밝혀진 시신의 주인은 나주에 있는 한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22살 B 씨. 시신 발견 일주일 전인 2000년 8월 18일 휴무일을 맞은 B 씨는 본가에서 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버지를 이끌고 마을 앞 개천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B 씨의 아버지는 말싸움 끝에 딸의 손길을 뿌리쳤고요. B 씨도 끝내 아버지를 붙잡지 않고 개천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천으로 갔던 B 씨는 밤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만 B 씨가 개천 밑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만 겁니다. 이후 10여일간 경찰은 B 씨의 흔적을 추적하고 탐문 조사를 벌였지만 역시나 그 어떤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갈 즈음인 어느 날 수사본부로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남자친구가 살인을 한 지인을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어떤 여자를 죽였다고 했대요. 라고 말이죠. 우여곡절 끝에 제보자와 그 남자친구를 찾아내 다음과 같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9살 많은 고종사촌 형이 트럭을 운전해서 개천변길을 달리다 여자를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확실에 가까운 증언을 확보한 수사진은 곧바로 고종사촌 형을 추적했습니다. 동생이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말을 들은 형은 이내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여간의 추적 끝에 유력한 용의자인 형을 영광의 한 모텔에서 찾아냅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이 털어놓은 진술에 대해 모두 부인했고요. 이에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는데 그의 말들이 거짓으로 나와 더욱 확신을 가진 수사본부는 그의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면서 이후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보 부탁드립니다. 2000년 8월 18일경 반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나주 만봉천변 길을 걸어가는 20대 여성을 목격하신 분이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주실 분들은 전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9일 환경미화원 박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불포천의 부평기후변화체험관 인근 수로에서 마대를 수거해 1km가량 떨어진 집화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에 밟히는 마대자루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박 씨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직전 동료들과 함께 마대자루를 열어보게 됐는데요. 자루 안에는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척이나 부패한 시신은 굉장히 참혹한 모습 그 자체였는데요. 쌀 40kg을 담을 만한 크기의 마대자루에는 시신의 두 팔과 몸이 그리고 다리도 같이 웅크린 것처럼 노끈으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 살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는 이 하천변에 사체를 담은 마대자루를 이렇게 대담히 버리고 갔다는 점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밝힌 시신의 최종 부검 결과 시신의 비장에서 일산화탄소가 농도 40%로 검출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망 원인뿐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자에 대한 신원 파악이 불가능해서요. 사건 수사에 큰 가림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행히도 3차원 3D 스캐닝 기법을 통해서 피해자 몽타주를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민들의 제보가 정말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프리한19에서 다시 한번 인천 불포천 마대 살인 사건 피해자의 몽타주를 공개하겠습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 여성은 150에서 155cm가량의 키에 통통한 체형으로 몸무게는 약 50에서 60kg일 것으로 나왔고요. 혈액형이 B형인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발견 당시 진 스포츠걸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여성을 아시거나 이 여성의 가족 지인분들 혹은 굴포천 마대 살인사건 현장 등을 목격하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외국인일 가능성도 열어두고요. 인천 지역 외국인 고용센터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제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이 방송을 녹화한 이후에 인천 굴포천 마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에서 연락을 주셨는데요. 인천 굴포천 살인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이 일반 변사 사건일 수도 있으므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확한 경위는 변사자의 신원 제보가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